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집단 히스테리 현상. 중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반은 그날의 마지막 교시였다. 영어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초여름이라 에어컨도 틀지 않는 교실은 그야말로 찜통처럼 더웠지요. 게다가 그날은 비가 와서 밖이 어둑침침했습니다. 언제 번개가 내리쳐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음침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때문이었을까? 반 전체가 위축된 분위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날 영어 수업은 자신에 대한 스피치를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상에는 친구 K가 올라가 있었지요. 우리가 야유를 보내는 사이 녀석은 변변치 않은 영어로 스피치를 시작했고 스피치 중반 무렵 갑자기 K가 말을 멈췄습니다. 반 아이들 모두 무슨 일인가 싶어 의아해하고 있는데 멍하니 있던 K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이 떠 있어. 다들 K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려 뒤를 올려다봤습니다. 나를 포함한 몇 명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확히 교실 한가운데 공중에 머리카락 덩어리가 떠 있었습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물체인데다 너무나 기분이 나빴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좀처럼 자취를 감추지 않았고 선생님들이 몰려오기 직전까지 계속 공중에 떠 있었지요. 결국 그날은 그대로 집단 하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았던 영어 선생님은 집단 히스테리 현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공중에 떠 있던 머리카락 덩어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할머니의 이상한 행동. 나는 4살이 될 때까지 밤에는 할머니 댁에 맡겨주고는 했습니다. 밤에는 할머니와 나란히 잤는데 그 방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불단이 있었지요. 이상하게 그 방에서 자다 깨면 꼭 가위에 눌렸습니다. 그때마다 매번 불단 문이 조금 열려 있어 안에서 누군가가 이쪽을 바라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문에 손을 대고 흰 얼굴을 반쯤 내민 채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불단을 향해서 할아버지를 부르던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자세히 보니 아이 같았습니다. 내 쪽을 보며 희미하게 웃고 있는 아이 얼굴. 그런 것을 보면서도 나는 별 생각 없이 4살 때까지 그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11살일 무렵에 돌아가셨습니다.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지병이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반년 정도 입원해 계셨는데 병문안 때는 생각보다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더니 이틀을 넘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셨지요. 그럼에도 스스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은 느끼셨던 걸까요? 죽기 직전에 겨우 할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말해서 주변 사람들이 무척 곤혹스러워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상태가 나빠짐과 동시에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죠. 친척들은 그대로 병실을 지켰지만 마지막 순간에 간호하고 있던 사람은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말로는 그때 할머니 모습이 조금 이상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병실 침대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어쩐지 누가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할머니 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자 혼수 상태에 있는 할머니가 눈을 뜨고 있었다고 합니다. 눈도 깜빡 않고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고 계시더랍니다. 어머니가 말을 걸려는 순간 할머니가 입을 움직이셨습니다. 내가 할아버지를 어디에 보낸 것이냐. 평생 할머니를 보아온 어머니도 그제껏 들은 적이 없는 낮고 한이 서린 목소리였습니다. 어안이 벙벙해 있던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자 할머니는 이미 눈을 감고 계셨지요. 그리고 반나절 뒤에 할머니는 저 세상으로 향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천장이 아니라 그 흰 얼굴을 계속 보고 계셨던 게 아닐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 오싹해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할머니의 작별 인사. 생애 딱 한 번 겪은 심령 관련 사건입니다. 내가 사는 곳은 엄청 시골입니다. 몇 년 전에 편의점은 생겼지만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인 데다가 여름에는 머위를 따고 가을에는 감을 말리는 그런 옛 동네입니다. 자동차 한 대 정도만 지나갈 수 있는 너비에 길 옆은 죄다 논이지요. 그렇게 논거밭 한가운데 우리 집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상당히 뜰이 넓어서 툇마루에는 햇빛이 기분 좋게 내려옵니다.
초봄에는 정말 따뜻하고 기분이 좋아서 할머니와 함께 앉아서 닭과를 즐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뜰에 고양이가 자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고양이가 말입니다. 점박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색깔의 털이 섞인 고양이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벼틀 때면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던져주고는 하셨고 나는 그런 풍경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도 고양이를 쫓아내거나 목걸이를 채워서 집고양이로 삼으려 들지 않았죠. 그저 호랭이라던가 점박이라던가 이름만 붙여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나는 그대로 지역식품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집에서 차로 5분 거리인데다 직장 환경도 좋았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가다랑 어포의 가루가 매일같이 잔뜩 나옵니다. 어느 날 내가 그 가루를 가지고 돌아오니 할머니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고양이는 가다랑 어포를 정말 좋아하니 분명 기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작은 도자기 그릇에 할머니가 가루를 올려두면 고양이들이 하다 먹게 되었지요. 어느덧 할머니는 80을 넘으셨습니다. 옛날에는 자전거를 타고 쇼핑도 가시고 노인정에서 회의가 열리면 꼭 나가셨는데 어느새인가 집에만 머무르게 되셨습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보기에 무심코 넘어갔지만 자세히 보면 뺨은 홀쭉하고 손에는 혈관이 선명했습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매일같이 고양이 먹이 주는 것만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가 지쳐서 이불 밖으로 나오지 못하시는 날에는 나랑 어머니가 먹이를 주었습니다. 재작년 여름에 내가 직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밖에 나왔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줄곧 까미라 부르던 고양이가 쓰레기 버리는 곳에 있었습니다. 땅에서 뒹굴거리는 걸 정말 좋아하고 자주 먹이를 먹으러 오는 칠칠치 못한 인상의 고양이였죠. 언제나 귀찮은 듯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어딘가 미워할 수 없는 녀석입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쓰레기 냄새를 맡고 왔구나 싶었기에 조금 웃었습니다. 언제나 집에서 만나던 까미를 직장에서 만나니 왠지 신선하고 조금 기뻤습니다. 까미는 나를 바라보더니 나에게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그 후는 쓰레기 봉투를 손에 들고 있는 내 앞에서 등을 쫙 펴고 앉았습니다. 평소라면 발밑에 바짝 다가와서 먹이를 달라고 조르던 까미가 마치 경례라도 하는 듯이 앞발과 귀를 세우고 나를 바라봅니다. 그런 까미의 모습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울지도 않고 침도 흘리지 않고 그저 내 눈을 바라보았지요. 까미가 전하려던 것은 그리 어려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언젠가는 찾아오고야 마는 것. 나는 어른이 되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벗고 눈시울을 눌러도 눈물은 자꾸 흘러나왔습니다. 오열과 딸꾹질이 멈추지를 않았지요. 흐릿한 시야에 까미가 번져서 보였습니다. 아직도 내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나는 울먹이며 까미에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무언가로 꽉 조여진 듯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장식물같이 움직이지 않는 까미의 얼굴은 눈물로 번져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왜일까? 뭔가 무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것이 견딜 수 없이 슬펐고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 울고 있는 나를 상사가 찾아냈습니다. 그런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아 그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상사를 따라 돌아가는 사이 뒤를 돌아보니 까미는 이미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라는 전화가 온 것은 사무실에 들어온 직후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집에는 따뜻한 날이면 고양이들이 찾아옵니다. 햇빛도 쬐고 먹이를 달라고 어머니를 보채고 나는 아직 본 적이 없지만 종종 까미가 등을 쫙 펴고 툇마루를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런 때면 어머니는 방석과 차, 과자를 툇마루에 올려두십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나 혼자만 비를 맞았다. 8시가 지날 무렵에 자전거를 타고 아르바이트에 나섰습니다. 집을 나올 때는 맑았는데 나오자마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집에서 매장까지는 자전거로 10분 거리. 다시 우산을 가져오기도 귀찮아서
그대로 빗속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는 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몇 방울 뚝뚝 떨어지나 싶었는데 곧바로 쏟아져 내리는 큰 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도 비가 많이 내려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으니 손은 핸들을 잡고 있어 얼굴을 가리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그대로 반쯤 눈이 감긴 채로 죽어라 달려서 매장까지 가게 됩니다. 도착할 무렵에는 코트까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뒷문 근처의 자전거 주차장에 자전거를 세우고 매장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뒷문 바로 옆에는 스텝룸이 있고 탈의실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스텝룸으로 들어갔죠. 안에는 부매니저와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는 여자아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텝룸에 들어서자마자 왜 그래? 그거? 라는 질문이 날아들었습니다. 집에서 나오자마자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서 라고 대답하고 옷을 갈아입으려 탈의실로 향하려던 터였습니다. 춥고 젖어 있었으니 기분도 나빴거든요. 진짜로 왜 그런 거야? 그거 무슨 일 있었어? 매니저는 진지한 눈으로 내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비가 많이 내려서요. 라고 말했지만 손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방에 있던 여자아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밖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렸는데. 그리고는 뒷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린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뭐가 뭔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당장 나는 흠뻑 젖어서 가게에 들어섰는데 비가 내리지 않았다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땅도 바싹 말라있고 오직 내 발자국만 남아 있습니다. 가게 사람들은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비를 맞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 매장까지 오는 내내 정말로 안이 벙벙해져서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 사람들도 모두 이상하다고 말하며 오싹해했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것도 심령현상 같은 걸까요? 개인적으로는 전혀 납득도 안 가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